정혜신이에요. 오늘 벌써 많이들 들어와 계신데요. 오늘 당신이 옳다. 부제는 너와 나를 위한 공감의 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시간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의 저자 정혜신이고요. 저를 이제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라고 늘 알고 있지만 저는 정신과 의사라는 호칭보다는요, 그냥 치유자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정신과 의사라 그러면, 나는 의사, 내 앞에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환자, 이런 시선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어렵거든요. 난 의사, 넌 환자. 이런 구도에서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되지요. 의료적, 치료적, 뭐 이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 좀 별로예요. 그래서 치유자라는 말을, 그 호칭을 더 좋아하고요. 나도 사람이고 내 앞에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예,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는 정혜신입니다. 오늘 같이 나온 이명수 선생님도 소개할게요. 네. 네, 저는 이 책의 영감자 이명수입니다. 작년에는 제 책 내 마음이 지옥일 때에 제가 저자였고 이 친구가 영감자였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영감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심리기획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만든 직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글이나 기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은 그것이 다 집대성된,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집대성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잘 해보죠, 뭐. 우리 둘은요, 동료이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부이기도 하지만 연인이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사실은 배후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이명수가 배후에 있고 이명수가 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정혜신이 있고,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요. 오늘 이 생중계 방송은요, 네이버 생중계 앱 민 V 라이브라고 있죠. 그걸 통해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댓글들을 올려주시는데요. 질문도 너와 나를 위한 공감의 힘, 당신이 옳다라는 책,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마음껏 올려주시면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체중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답을 하려고 해요. 그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책 소개 좀 할까요? 네네네. 제가 먼저. 이 책은 당신이 옳다. 라는 말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둘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을 한마디로 우리 뭐 어떤 가치관을 말하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런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옳다라는 것은, 왜 그 시골에서요, 소를 키우는 사람이요, 소가 병들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에 낙지를 먹인다 그래요. 그러면 쓰러진 소도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저는 당신이 옳다에 구구절절히 아주 입체적으로 아주 온 체중을 실어서 말하고 있는 이 공감이라는 것이요, 그 힘이 거의 쓰러진 소를 일으키는 낙지 같은 힘을 가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트라우마 현장에서 제가 만난 여러 상처 입은 사람들의,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통해서 그 속마음을 듣다 보면요, 우리가 살다 거의 지옥과 같은 상황에 처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그 처지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한 발 빼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힘, 그 지옥에 주질러 앉은 사람을, 무릎이 꺾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 이 힘의 요체가 저는 공감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죠. 그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이제 그 힘에 대해서 당신이 옳다 책에 자세히 펼쳐놨습니다. 그런 책입니다.
제가 보충을 하자면요. 이 책이 보면 표지가 이게 이제 홀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표지가 지금 달라 보이는데요. 사람 마음도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담은 건데, 저는 뭐 공저자이기도 한 영감자인데, 이 책이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 한 100만 권쯤 팔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돈을 많이 벌거나 우리가 그 인정을 받는 그런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은 실제로 조금 과장을 하자면 정혜신 씨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공감에 대한 노하우들, 치유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집대성된 책이에요. 그래서 심리치유 영역에서는 거의 바이블에 해당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화가 있으면 몇 개월에 1,000만 명을 돌파하는 영화도 있지만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되는 영화도 있듯이 이 책이 단순하게 뭐 100만 권이 팔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앞으로 한 5년, 3년, 10년이 걸려도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책을 볼 수 있다면 치유에 대한 어떤 심리 치유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책이 100만 권쯤, 저희 둘이는 100만 권쯤 팔렸으면 좋겠다. 그런 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예, 우리 흔히 제가 그 당신이 옳다가 공감의 힘, 그러니까 공감의 어떤 선한 파괴력 이거를 보여주는 책이라 그랬는데 처음에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공감이라 그러면 누군가한테 공감을 해줘야 한다 이런 시선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감은 누가 누구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 등골을 빼가면서 누군가를 막 끝까지 들어주는 거 이런 거 공감 아니고요. 공감은 너와 나에 대한 공감의 줄임말이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이것이 동시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한 사람은 희생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보통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그런 만약에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희생적으로 뭔가를 해주고 있다면 그건 공감이 아니라 감정 노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두 사람이 이렇게 잘 공감을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살리지만 그 사람과 이렇게 주파수가 맞아 가면서 나도 편안함을 느끼고 나도 홀가분해지고 결국은 나도 구해지는 그런 힘이 공감이죠. 당신이 옳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공감하고 좀 다른 공감일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 가면 사람 목숨을 구하는 힘이 나온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인 여러분들 일상의 생생한 사례를 가지고 이럴 때도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도 공감을 해야 되나요? 해도 안 되는데 그럼 이런 건 뭔가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도전적인 질문, 또 일상의 어려움들, 곤란들, 고통들, 상처들 이런 얘기들 같이 해주시죠. 그러면 답 오늘 충실하게 여러분들하고 뜨겁게 한번 답을 해나가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 책이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무술을 배우는데 책으로 배우는 때가 있었던 거죠. 교과서로 배우는 사람들도 있죠. 이론으로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실전에 가면 판판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 책은 정혜신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어떤 심리 치유했던 수십 년 동안 했던 그런 작업들을 실전 모술을 총합해 놓듯이 그렇게 해놓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이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듣거나 질문을 해서 어떤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듣거나 책에서 좋은 한 구절을 보고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줘서 내 삶을 잘 편안하게 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지속적이지 그렇죠. 않으니까. 예.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실전 무술집이기 때문에 심리치유의 실전 무술집이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요약을 하자면 공감, 특히 정혜신의 공감이라는 것은 가성비가 무지하게 높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심리치유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정혜신의 공감이라는 것은 가성비가 높다. 가성비가 높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갈등을 해결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설득할 때 이럴 때도 무엇을 동원할 때보다도 이 공감을 해줌으로 해서 그런 목적에 금방 달성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열이 있다 그러면 한 개만 투입을 해서 내가 가진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면 이거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공감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성비가 무엇보다도 높다. 그래서 가장 실질적이고 실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공감, 애기게 뭐 그런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가성비도 높고 파괴력도 있고 사람 목숨도 구하고 애기게 그까짓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공감하고 조금 공감 다르게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한번 좀 실제적인 얘기를 가지고 생생하게 우리가 말하는 당신이 옳다에서 말하는 공감의 실체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볼까요? 네. 그 미리 보내주신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명수 선생님이 사연을 좀 읽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이제 발동을 걸어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막 댓글 달아주시는데 이제부터는 미리 들어온 사연 말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을 가지고 또 실시간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읽을까요? 먼저? 네, 읽어주세요. 제가 읽기에는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20대 후반의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가 봐요. 제가 그걸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정혜신 씨한테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답하는지를 한번 묻겠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요즘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힘듭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 저희를 키우고 바쁘게 일하시느라 이제는 속을 나누는 친구분들조차 없으신 것 같아요. 요즘 따라 제가 클 만큼 컸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든 하소연을 저한테 다 합니다. 처음 결혼해서 시댁살이 한 것부터 요즘 아빠랑 다투고 속상한 것까지 다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 들어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하소연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제 마음까지 답답하여 결국은 왜 이렇게 사냐고 엄마한테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좋은 딸이 아닌 것 같아서 후회하고 며칠 후에 또 엄마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다시 짜증내고 이게 반복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네. 어디까지 들어야 되나,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이런 반복된다는 거죠. 예. 후회하고 들어도 또 듣고. 예. 들어도 똑같고. 그래서 아까 표현이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감정을 배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얘기하고 표현하고 우리가 이제 그 들어준다는 것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배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온전히 잘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알면 이렇게 지쳐 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짜증 부리고 그러다 또 죄의식 느끼고 이게 왔다 갔다 시계추같이 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의 배설과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그 차이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정 배설이라는 거는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났다, 그 감정 표현이 격한 것이 배설이 아니고요. 감정이 배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이렇다, 고통스럽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한테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들, 보통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요, 사람이 녹초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막 배설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배설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쪽으로 엄마 얘기를 듣다가 돌려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엄마 지금 감정의 쓰레기통이 자기가 된 것 같다는 거는 엄마가 이랬을 가능성이 있죠. 얘기를 하다가 아빠 욕이나 아니면 고모나 할머니, 그러니까 시댁욕이죠, 엄마한테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얘기를 딸한테 막 하는데 아빠 욕으로 일관하거나 그 친가 쪽 그 비난하고 이런 것으로 일관하거나 이러다 보면 사람이 지쳐서 떨어져요. 이거는 배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근데 엄마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이유가 있잖아요. 당신이 옳다라는 말은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더라도 이유가 있다. 고로 당신이 옳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배설로 시작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듣는 사람도 나가 떨어지지 않고 잘 듣게 해주려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는 쪽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엄마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한 30분쯤 했다. 예. 그러면 엄마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지금 막 그 욕하고 이러는데 엄마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어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면 내가 딸한테 이러는 게 진짜 좀 부끄럽긴 하지 라든가 예. 내가 아무한테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너한테 이러고 있다 라든가 이런 얘기, 이런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으로 일관하지 않고 그런 감정 표현을 하는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진짜 자기 마음의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살면서 너무 외로웠다.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었다.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너희들 다 어려서 진짜 그때 이랬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지 않고 자기 삶, 자기 처지, 자기 형편, 그때 자기 외로움 그런 게 진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것을 그냥 공감하라니까 들어줘야지, 견뎌야지. 이거는요, 그 독을 안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그건 나가 떨어지죠. 누구도 그 얘기만 들으면서 자기를 온전히 보호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배설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그런 네. 이런 뭐 엄마하고 딸뿐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러죠. 선후배 관계에서도 내 주위에 있는 같죠. 예.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이웃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러죠. 지금 배설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을 갖다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죠. 속마음을. 네. 그것과 구별을 어떻게 하나 그런 류의 고민들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걸 배설이냐 아니면 진짜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야멸차게 지금 안 들어주는 거냐 그런 류의 고민들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내가 듣다 보니까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 듣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짜증을 내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은 그거는 배설이죠. 그러니까 내 반응을 봐도 배설이고 예, 내가 나한테 이렇게 독소를 뿜어내니까 그리고 나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드니까. 근데 왜 배설이냐면 그런 게 굉장히 일방적인 감정 표현만 했을 때 사람이 그런 영향을 받죠. 예. 내가 그 남편 때문에 네 아빠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어. 이렇게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간간히 자기도 자기 마음도 돌아보고 자기 처지도 돌아보고 뭐 이렇게 조금 그런 자기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이렇게 나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어떤 상황을 단선적으로 바라보고 일방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주로 나는 피해자 저 사람은 가해자 이렇게 일방적인 구도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얘기만 할 때는 이렇게 듣다 나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그걸 듣지 말고 차분히 입체적으로 생각해봐라. 너 자신에 대해도 성찰해봐라. 성급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몰리고 막 쏟아질 듯이 나왔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들어줘야죠. 충분히 들어줘야죠. 그런데 내가 허물어지고 나가 떨어질 때까지 듣는 것은 미련한 거죠. 이거는 공감이 아니라 감정 노동인 거죠. 감정 노동을 하면 듣는 사람도 나가 떨어지지만 하는 사람도 결국은 10시간을 그렇게 감정에 배설을 하고 이쪽은 나가 떨어졌어도 후련하거나 시원하거나 개운한 맛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 단선적인 회로 안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어떤 출구도 못 찾고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답답하긴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진짜 자기 마음, 존재의 핵심인 자기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거기에 무게를 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죠. 그 예전에 어떤 그 개그맨의 레전드 같은 분이 무슨 개그 한 적 있어요. 불조심 표인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랬을 때 횟수를 정해주지 않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몇 번이나 돌아봐야 되냐. 그래서 약간 이제 충분히 들어줘야 된다. 물론 충분히 들어준 후에 그래야 된다. 근데 충분히라는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10시간을 들어주나 100시간 이런 기준으로 삼나? 혹은 저 사람이 이제 됐다라고 얘기할 것까지를 충분히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기준이 현실적으로는 뭐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다르죠. 그리고 견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일단 내가 견딜 수 있는 어느 정도가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엄마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는 좀 견디고 들어줄 수 있느냐. 저는 일단 그 기준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들어주는 거니까 내 캐파를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뭘 정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나하고 엄마 사이의 일이니까. 예. 그런데 유난히 그게 이렇게 짜증이 많고 그런 얘기를 못 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성격 때문에 충분히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너무 조금 들어주고 다시 엄마한테 뭔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엄마를 성찰하게 하려고 내가 좀 무리하게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엄마한테 물어보면 돼요. 엄마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엄마는 이런 측면에선 또 어땠는지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근데 엄마 이게 내가 좀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엄마 얘기를 더 듣고 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나한테 그런 마음이 그런 의문이 그런 질문이 떠오르는데 엄마 내가 좀 성급했을까? 물어보면 엄마가 얘기하죠. 그렇지. 너 맨날 조금밖에 안 들어주지. 나 아직 10분의 1도 못했어. 그 말을 들으면 아, 조금 더 들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딸의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엄마도 아, 얘가 좀 지치나? 어쩌나? 이러면서 자기를 또 한 번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예, 그 불조심 몇 번까지 돌아봐야 되나? 이런 것을 그 개별 그렇게 물어보고 내 마음도 표현해보고 엄마 의견도 물어보고 이러면서 조율하면 되죠. 일방적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물어봐가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자기 프레임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들어줘야 하냐. 이거 어떤 상황인지 되죠. 이게 직장에서 뭐 우리 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자기 프레임에서만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는 얼마나 들어줘야 되는 거냐. 뭐 비슷한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 이거 얼마나 들어줘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의 질문을 하는 그 시점은 이미 굉장히 많이 들어준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게 감정노동이죠. 예. 이런 게 감정노동이죠. 이거는 얼마나 들어주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공감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뭐 약간 말하자면 괄호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건데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의 그 얘기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듣는 것은 공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10시간을 듣든 100시간을 듣든 1년을 들어도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도. 예, 내가 충분히 얘기했다. 내 얘기를 제가 잘 들어줬다. 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자기 폐쇄로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방적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만약에 친구라면 동년배라면 네가 그 얘기 지금 10번도 더 했다. 예. 우리 좀 다른 얘기를 하자. 10번도 더 했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좀 약간 멈칫할 수 있잖아요. 이런 피드백이 가야 그 친구의 일방성도 견제가 되고 그래서 그 친구도 왕따 당하지 않고 예. 그리고 나도 감정노동 친구 만나서 즐거우려고 만난 건데 감정노동 하느라고 그냥 곤혹스럽고 그 친구 보면 자꾸 연락 오면 피하게 되고 안 받게 되고 그래서 괜히 오해 사게 되고 불똥이 엄한 대로 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노동의 끝은 모두가 상처, 모두가 오해 속에서 더 큰 상처를 받고 끝나게 되죠. 그래서 동년배라면 그런 피드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물론 가불의 관계여도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일단은 여기까지 이게 답을 답변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니까 어떤 분은 내 캐파가 너무 딸린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주는 것들이 하다가 좀 지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보면 이게 어머니 하소연을 들어드려야지 하다가도 내가 먼저 욱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반복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감정 노동을 너무 오래 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아까 제가 공감은 누가 누구한테 해주는 거
내 등골을 빼가면서 누군가를 쓰러져가는 누군가를 받쳐주는 것, 아주 극단적으로 트라우마 피해자거나 장애가 있는 자식이라거나 그럴 때 네 마음도 있지만 내 마음이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일정 정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거는 보호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관계들이 있죠. 그런 관계를 제외하고는 공감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등골을 빼서 누군가를 받쳐주는 것이 아니다. 둘 다 망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다. 아까 그런 뭐 내 캐파가 딸린다. 캐파가 딸려서가 아니라 이미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줬을 거예요. 들어주느라고 일방적이고 약간 감정의 배설 같은 이런 패턴의 소통에 너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일방적으로 그 독소를 받아왔던 분들일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일단 자기 보호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상태로 더 견뎌준다고 상대방이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예, 나만 무너지고 나만 망가지죠. 그러니까 일단 그 관계, 그런 소통은 중단하고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예, 그게 먼저입니다. 네, 지금 뭐 그 얘기 중에서 아마도 사람들은 예. 이 등골을 빼서 내 등골을 빼서 남한테 잘 들어주고 그러는 것이 공감이 아니다. 감정 노동이다. 거기에 밑줄 긋는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 많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는 것들도 다 그런 류의 얘기들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감정 노동을 공감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정 노동을 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자기를 더 이렇게 사지로 몰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등골 빼서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또 내가 더 들어줬어야 되는데 못 들어줘서 이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거 아닌가 또 죄의식을 또 갖고 이거 잘못됐죠. 일단 중단하고 나부터 보호해야 된다. 예. 네, 아까 그 밑줄 그시고 사연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할까요? 네, 그래요. 하나 더 할까요?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자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저는 제 마음에 대해서도 자정적으로 충조 평판을 합니다. 이게 충조 평판이라는 건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갖다가 책에 나온 약자인데 쓰셨어요. 책 읽으셨나 봐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 그러니까 내 마음에 대해서도 자주 충동적으로 충조 평판을 합니다. 특히나 분노, 우울, 무기력, 불안 등의 감정을 느끼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머리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불안은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새삼스러울 것도 없잖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거 알잖아. 네가 이해해 등의 말로 제 마음을 잠재우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당장은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시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나 자신에게도 실망도 합니다. 이렇게 또 느끼는 걸 보니 나는 아직 멀었어라고 평가나 판단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는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느끼는 것이 때로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예. 나한테 자기 마음에는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핵심이죠. 네. 우리가요,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까 우울하거나 그랬을 때 왜 그랬을까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고의 패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습관화돼 있어요. 실제로 자기한테도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남한테도 그러죠. 내 동생이 나한테 무슨 의논을 하거나 내가 너무 우울해, 내가 너무 화가 나,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럴 때 얘한테 조언을 해주거나 그러려면 얘 상황을 잘 분석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도 그렇고 자기한테도 그렇고 우리는 분석하고 진단하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런 생각밖에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고 부단히 그걸 갈아왔던 무기 하나가 그거밖에는 없는 거죠. 남한테도 나한테도. 그래서 그게 저는 그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특히나 자기가 분노나 우울, 무기력, 불안 등의 감정을 느끼면서 느꼈을 때 이렇게 자꾸 왜 그랬는지 머리로 분석한다 그랬는데 분석하기 전에요. 한 단계가 더 필요하죠. 이 단계의 실체를 알면 자기를 이렇게
충족 평판을 하면서 밀어붙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 전 단계이기도 하고 이 단계가 제대로 되면 그 다음 단계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 전 단계로 다 해결되는 거, 그것이 공감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무기력해요. 꼼짝하기 싫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그러고 있다 보면 막 화가 나고 예를 들어서 우울하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분석하지 말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분석하기 전에 내가 무기력하고 그렇게 있으면 내가 정말 지쳤구나. 예, 내 마음부터 옆에서 그냥 제자리 뛰기 하면서 그 마음에 같이 동조하고 보조 맞추고 제자리 뛰기 하는 거. 저는 그게 전 단계라고 아까 얘기한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단계가 있으면 문제 해결의 모든 단계가 여기서 다 결정이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나고 그러면 내가 정말 뭐가 억울했구나. 내가 뭔가 굉장히 부당하게 당했나 보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손 하나 까딱하기 싫으면 내가 진짜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무기력하구나. 내가 지금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구나. 그런 상태구나. 이 상태에서 좀 더 머물러 줘야 되는 거죠. 그 상태에 머무르다 보면요. 혼자 있더라도 이렇게 눈물이 쭉 날 수 있고요. 너무 억울했어. 맞아. 나 당했어. 어제 우리 팀장한테 내가 당했지. 이런 생각이 내가 정말 화가 나구나. 억울하구나. 내가 진짜 짓밟혔나 보구나. 내가 정말 그림자 취급당했나 보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탈진했구나. 내가 그런 상태구나. 그러면 그냥 눈물이 쭉 나고 그럴 수 있죠. 그게요. 옆에서 보면 되게 쓸데없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눈물이 나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그러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빨리 이 마음을 수습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 때문에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죠. 그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고 거기에 멈춰서 그 마음 언저리에서 이렇게 배회해 주는 것 충분히.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짓밟지 않고 딴 사람은 몰라서 짓밟을 수 있지만 내가 나한테는 최소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 속에서 그 자기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고 같이 눈물도 줄줄 흘리고 내가 이렇게 지쳤구나. 이런 정도였구나. 내가 진짜 많이 그동안 참았구나.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시간, 이 시간을 충분히 제대로 내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요? 몸을 포개고 마음을 포개고 눈을 포개서 그 시간을 충분히 이렇게 가져주는 것,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심리적인 곡간이 서서히 차는 것이기도 하고요. 에너지 충전이 서서히 배터리 충전이 되면 10%에서 20%, 30% 올라오듯이 그게 충전의 시간이죠. 그런 힘으로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공감을 스스로한테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충전의 시간, 그 머무름의 시간, 그 배회하는 시간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넘어간다. 배터리 충전되지 않고 그 핸드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동차 휘발유가 지금 앵꼬가 났는데 1mm도 못 가잖아요. 원래 차가 성능이 좋든 디자인이 화려하든 비싼 차든 상관없는 거죠. 연료가 있어야 가는 거죠. 그 연료 충전의 시간을 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이럴 때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걸 알면 거기서 좀 머물러 주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 저희가 둘이서 이런 심리치유 일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당신네들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잘 산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잘 사냐 하는 얘기들을 되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둘이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소개를 한다 그러면 최고의 자기보호 전문가들이에요. 우리들은 둘이서 자기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보호가 먼저다.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타적인, 저 사람들이 굉장히 이타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때도 그때 그 기저가 되는 것은 자기 보호가 먼저다.
근데 그 자기 보호의 가장 간단한 팁은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한테 충고나 조언, 평가, 판단 안 하는 거야. 자기한테 충조 평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자기한테 충조 평판 안 하는 것만 멈출 수 있어도 혹은 줄일 수 있어도 자기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저는 네. 덧붙이고 싶어요. 네, 네.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네요. 네. 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뭐 두 사람이 있을 경우에 상관없는데 그런 거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공감을 해주는 단 한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네. 나한테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근데 혼자서 계속 셀프 공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예, 예.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이제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딴 분이 네. 이렇게 준 거죠. 이걸 들으면서 지금 셀프 보호, 자기 보호 이런 얘기 하면서 예. 내가 원하는 만큼 공감을 해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 스스로 공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달아주시긴 했어요. 예, 예, 예. 반은 맞고 또 그 반은 얘기, 아니죠, 예, 반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남들한테 기댈 거 없다. 그렇게 해준 사람 없다. 그거에 기대지 않고 셀프 공감. 그걸 해야 한다.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누군가한테 공감을 지속적으로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너무 오래 가다 보면요.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공감을 하기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또 이 관계에서의 그런 충전이 없이는 또 이게 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이 뭐였죠? 아니 그래서 세상에서 원하는 만큼 공감하는 사람 사람이 없다.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댓글로 내가 원하는 만큼 공감을 해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다. 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한테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한 거죠.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나가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기도 하지만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내 마음을 그렇게 공감해주는 사람이 딴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되게 상처받은 마음이 오랜 누적이 돼서 그 결과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약간 날이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약간의 상처들이 느껴져서 되게 짠하고 마음이 아프고 좀 그렇게 들려요. 어쨌든 그런 결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내 옆에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없이 살아가잖아요. 지금 너나 없이 그런 결핍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공감해줄 사람이 딱 없어서 그렇다기보다 자기부터 한번 다시 출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통요, 아까 질문하신 분이 내가 분노, 무기력, 우울 그럴 때 이제 분석해서 그렇지 않게 마음을 이렇게 다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하다가 안 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예. 긍정적인 마음 이런 거 좋고 화나고 밝고 맨날 웃는 거 이거 좋고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무기력하거나 우울하거나 이거는 안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감정이 있으면 다시 어떻게든지 방법을 써서 긍정적이고 환하고 그런 감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한테 드는 마음을 그 자체로 자기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바라봐주고 공감을 해주기가 어려운 것이 그리고 그런 마음을 누구한테 표현하기도 어려운 것이 이미 그 마음이 잘못되고 뭐랄까 긍정적이지 않고 뭐가 병든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꺼냈는데 누가 공감을 안 해준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스스로
공감을 할 사람을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잘 찾지 않는 것 같아요. 못 찾는 것 같아요. 찾기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날 좀 징징거린다고 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이에 맞지 않게 너 너무 퇴행적이다. 그런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공감할 사람이 객관적으로 없어서라기보다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들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원천봉쇄가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사람들이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이 내가 어떨 때 어려운 얘기를 딴 사람한테 했는데 관계가 이렇게 잠깐 틀어지거나 아니면 나하고 관계가 좋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가서 내가 예. 토로한 얘기들을 약점으로 공격을 한다.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예. 자기 속마음이나 이런 걸 어려운 속마음이나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잘 얘기를 하지 못하겠다. 그런 예, 예. 공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있다 어렸을 보면. 때부터 우리 요즘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친한 친구여서 얘기를 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그게 또 약점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하니까 그거는 내가 너무 피해의식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피해의식이 아니라 피해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것과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별개인데 예, 그런 마음 때문에 얘기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도 못한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근데 그 이전에 일단 내가 힘든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꺼내놓는 것 자체에 대한 내 안에 장벽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건 징징거리는 거야. 이런 거는 이런 얘기를 하면 날 우습게 볼 거야. 나한테 실망할 거야. 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놓고 공감을 받고 이런 사람을 내 일상에서 만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애초에 시작조차 안 된 채로 이제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든 마음, 그런 감정에 대한 내 선입견, 편견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그런 자기가 내가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미처 그런 시도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이 드시는 분이 지금 있다면 그러면 그래 내가 해봐야지. 그러고 나서 내 주변에 누가 개중 떠오르는 사람 중에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떠올르시면요. 그 친구한테 내 안에 장벽만 없으면 내가 그 마음을 해도 좋겠다. 해보자.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면 그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요즘에 이러이런 얘기를 좀 누구한테 하고 싶은데 그게 너한테 하고 싶어. 네가 나한테 충조평판하지 않고 그러니까 토달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지 말고 내 얘기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 할 수 있겠어? 나한테 지금 그게 너무 필요해. 이런 얘기를 누구 한 사람한테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 얘가 힘들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뭔가 굉장히 절박한 순간에 내 도움을 청하는구나. 이런 어떤 개별적 관계가 이렇게 확 형성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그래 해봐. 그래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할게. 들을게. 그래 얘기해봐. 이렇게 그 관계 형성이 되죠. 이렇게 좀 신뢰롭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는 관계를 미리 만들어 놓고 울타리 치듯이 만들어 놓고 그 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 친구도 나한테 오리엔테이션 받았으니까 토달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경험, 홀가분한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둘이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 너가 들어준 것이 굉장히 고맙다. 그리고 그 친구도 보람도 느끼고 자기가 친구를 도왔다는 느낌도 있고 이런 좋은 경험이 쌓이면 그 친구도 어려울 때 나한테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고 나도 그 친구한테 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그런 내 감정에 대한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조금 더 넘었으면 그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다. 가능하다. 생각만큼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좀 곁들여서. 그런 류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는 것 중에서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유독 가까운 사람이요, 가족인데 특히 이제 남편들이 주로 그런가 봐요. 이 대화를 할 때 공감이 어렵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 주셨어요. 결혼 15주년인데 남편이 대화를 할 때마다 공감이나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차갑게 면박을 주어서 이야기하기가 싫어지고 대화가 끊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이런 얘기. 뭐라 그런다고요?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차갑게 면박을 준다. 공감이나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다. 예. 대화가 끊어진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려운,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받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 옆에 사람이 그럴 때도 있고 내가 그럴 때도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분석하고 해석 이렇게 진단하고 그래서 이런 조언을 주고 이런 경험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지금까지 살면서 대안이 사실 없었어요. 접해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명해줘요. 이거 보고. 네. 이거 보고 있을게. 네,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외에 어떤 심리적인 무기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남자들은 또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기도 했죠. 문제 해결 중심이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남편이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뭐 꼭 남자의 문제도 아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얘기할 때 아이들이 어려운 얘기를 하면 엄마 입장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다 하는 그런 반응 패턴이죠. 달리 뭐를 할 수 있는 심리적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런 바탕이 없는 관계에서 남편한테 그냥 속마음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 들어서 상처받았다. 그거는 너무 예견이 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남자들이 모인 집단에서 얘기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의 토로를 하거든요. 내가 정말 어려워서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조금 더 이렇게 언제까지는 좀 이렇게 조금 더 견뎌줘야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 들으면서 뭐 상처가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전 단계에 대한 말하자면 공감대, 컨센서스가 먼저 우리가 맺는 관계에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편한테 힘든 얘기 툭 하고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강론으로 훅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이전 단계의 설명이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기간산업같이 먼저 만들어 놓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보 나 요즘에 당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당신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힘들어하거나 좀 불편하고 짜증날 수 있다. 근데 내가 당신을 화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난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당신이 좀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평가하지 말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나 당신한테 그것만 들으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한번 들어줄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토대가 없는데 고속도로 없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무거운 물건을 1시간 동안에 배달해야 되겠다. 막 울퉁불퉁한데 불가능하거든요. 마음만 급하다고 되는 거 아니어서 그런 사전 정지 작업에 해당하는 내 입장, 내 마음, 또 이걸 접했을 때 당신의 예측이 되는 반응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미리 설명을 하고 네 그렇게 공감대를 만들고 소통의 어떤 말하자면 SOC 같이 그런 고속도로를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뚫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보내려고 하는 물류를 그 위에다가 실어서 보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네. 여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제가 이 친구가 얘기할 때 네. 눈 마주치고 끄덕임을 잘 안 한다. 그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할 얘기가 원래 있는데 네, 답변을 해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느냐고 그래요. 원래 이 친구 얘기할 땐 잘 듣습니다. 네. 잘 듣고 여기다가 주로 보고 얘기를 하세요. 아, 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요. 그런 류의 질문들을 뭐 누가 어떤 분이 올려주셔서 제가 얘기했고요. 네. 아까 그 이게 사람 보느라 카메라 보느라 이게 예, 세상에. 질문을 많이 보기 위해서 그래요. 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며느리에게만 시댁의 문화를 강요하는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집안, 남편은 전혀 공감을 못 해줘서 되게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공감을 하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관계 아니죠. 문제이잖아요. 예, 이거는 예.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개별적인 예. 뭐 여성 인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7남매의 6째거든요. 그러니까 시댁이 있는 거죠. 이 친구한테도 시댁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설이나 추석 이런 명절을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주의예요.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글을 쓰면서. 그러니까 설이나 뭐 좀 있으면 설날인데 설이나 추석이 되면 여성들은 행복하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뭐 다 자기 집안일이고 뭐 이렇다 그래도 잘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도 시댁 가기 전에는 여자들한테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눈치 보고요. 어떻게 잘 말을 해서 데려갈까 짜증 안 내고. 근데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한쪽만 이렇게 행복한 명절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은 본인의 가치나 취향이란 말이죠. 상대편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인지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무조건 공감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정치적으로도 옳은 일이고 개인적으로도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게 옳은 거냐, 그런 문제를 조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개인적인 정서적인 공감보다는 인식의 문제, 삶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성찰,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전체적인 성찰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네. 예. 네. 또 어떤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이게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건가요? 많이 공감해 줄 수 있나요? 내가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공감해 줄 수 있게 되느냐? 예. 그냥 아주 나한테 지금 굉장히 큰 일이 있고 스트레스 거리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힘든 상태인데 누구한테 집중을 하는 것은 잘 안 되죠. 그건 누구나.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너무 큰 일이 있다. 그거에 내가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빠져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에 집중 자체가 안 되잖아요. 에너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에너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렵죠. 사람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요. 공감 강박증에 걸려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힘든데 그거 제쳐놓고 누구한테, 이거는 저는 누구도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급성적으로 지금 막 내 상처가 뜨거운 어떤 그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 말고 사실은 인간은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런 과정 중에 또 누군가의 고통이나 상처를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가능한 거죠. 그것은 그냥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떠나서 그냥 그건 우리 삶 그 자체인 거죠. 상처 입으면서 누군가의 상처를 또 만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는 아까 힘들다 그럴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고 그러면서 누군가의 상처를 또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치유자 중에서요. 제일 탁월한 치유자를 우리는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받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진짜 사람 마음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진짜 사람 마음이 좋아지는 어떤 요소가 무엇인지를 더 실감하고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탁월한 치유자가 되는 것이 치유자 중에 최고의 치유자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할 만큼 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극복하고 그러면서 누군가의 상처를 만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삶의 근본적인 화두죠.
예, 그렇게 둘로 나눠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한 가지만 만약에 팁을 얻으라고 한다면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이게 충조평판하지 않기를 내 몸에 익히는 거. 이게 네. 충고나 뭐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살면서 특히 나이가 자꾸 들으면 뭐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특히 40 넘어가고 막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옳은 말이라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충조평판의 다른 말이 옳은 말, 바른 소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부모님들 우리한테 어떤 우리가 소위 잔소리라고 하는 거 지금 부모가 되신 분도 아이한테 하는 얘기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의 99%는 잔소리래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한테 하는 말들이 스카이캐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불필요한 얘기다. 예를 들면 20대 딸아이가 지금 추운데 외출을 하는데 치마를 짧게 입고 나가면 그렇게 하면 얼어 죽는다. 길게 입고 나가라. 옷을 튼튼하게 입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쭉 보니까요.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미니스커트 입고 나가서 얼어 죽었다는 여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부모들은 그게 부모 되면 그냥 당연히 또 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단 말이죠.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자기가 단순히 미니스커트라고 얘기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아이가 뭐 직장을 선택하거나 학교를 선택하거나 혹은 친구 관계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지금 바른 얘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른 얘기, 옳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것들의 또 다른 이름이 충조평판이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쓸데없는 충조평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할 수만 있어도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것을 훨씬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충조평판을 안 하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거의 내 말의 90% 이상은 다 충조평판이니까. 저도 오랫동안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을 닫으면 돼요. 말을 안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충조평판을 안 하고도 남한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충조평판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업무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누구한테 조언을 해주거나 그야말로 어드바이스죠. 조언을 해주거나 어떤 문제를 평가하거나 판단해서 제대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비즈니스 영역이나 그런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데서는 어떤 경우에도 충조평판이 옳은 경우는 없다. 틀렸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를 참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충조평판을 아까 이제 짧은 치마부터 시작해서 남자를 사귈 때 아니면 진로를 정할 때 뭐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럴 때 이제 그 나오는 충조평판들 엄마들 뭐 선배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충조평판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 사람에 하는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충조평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개별적 상황이나 이 사람의 어떤 개인의 특성을 깊이 알지 못했을 때 그냥 거죽에서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던지기 무난하고 그냥 할 말 없을 때 할 수 있는 말들이 대부분 충조평판 영역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때, 궁금하지 않을 때 나오는 얘기들이 충조평판인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하는 얘기의 90%가 뭐 어떤 관계에서 내가 쟤한테 하는 얘기의 90%가 충조평판이다 그러면 내가 쟤를 알고 있나? 내가 쟤한테 진짜 관심이 있나?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몰랐을 때 하는 말, 몰랐을 때 해도 무난한 말이 충조평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입시생인데 입시생 같지 않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너무 많이
자고. 놀고 뭐 불안해하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질문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별성에 집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를 입시생 지금 수십만 명 있잖아요. 그 수십만 명의 원어브 데모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자기 아이인데도 다른 거죠. 그 아이의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입시생들이 다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런 아이가 아니고 그것대로 반응하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아이를 갖다가 그 안에 집단화 시켜서 그냥 질문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입시생인데 입시생 같지 않다. 어떻게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요?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그죠? 충조평판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입시생이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랄지 대학을 가고 싶으냐 안 가고 싶으냐 그런 걸 한번 물어봐야 된다랄지 이런 얘기밖에 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는 얘기?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무슨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누가 해요? 근데 직장에서 남의 험담을 같이 해줘야 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험담할 때 제가 어떻게 공감해줘야 하나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그러니까 뒷담화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고 이러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 그런 얘기를 같이 해야 나하고 같이 친한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뒷담화 하고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공감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뒷담화를 같이 해줘야 친해지는 사람이다. 예, 그런 판단이 이미 있는 거네요. 예. 만약에 그것도 이제 본인의 판단이니까 그 사람이 진짜 뒷담화를 같이 해줘야만 친할 수 있는 존재인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사람을 너무 좀 단순한 존재로 규정하고 그 다음 단계의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뒷담화하는 거를 남의 욕하는 걸 동조를 해야만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저는 잘 동의는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뭐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닐 건데 어쨌든 그거에 좀 물음표를 일단 하나 좀 해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남의 뒷담화하고 남의 욕하는 것을 같이 해야만 자기 편이라고 느끼고 친구를 하고 얘 좀 생각이 올바르네. 사람 볼 줄 아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하고는 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하고는 친하면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되죠.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린다든가 오해를 주고받고 하다가 자기도 큰 상처를 입게 된다든가 예, 본의 아니게 자기도 누구한테 상처를 주고 뭐 그런 과정 때문에 자기도 큰 상처를 나중에 종래는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친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거리를 가져야만 자기를 잘 보호할 수 있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 앞단에 그러니까 남의 험담을 해야지 같이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전제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인데 직장 동료인데 길 가다가 가르침을 뱉어야지만 좋아한다. 그래서 가르침을 내가 잘 뱉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친해져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과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이쪽 내 사이드에서만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쪽 사이드에서 얘기하면 펄쩍 뛸 거예요. 내가 언제 가르침 그럼요. 뱉어야 너하고 친하다고 얘기를 했느냐.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 뿐이지 내가 험담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1년 24시간 내내. 근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아요. 이 질문 자체가 전제 자체가 좀 꼬였다. 전제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책이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이제 공감에 대한 이런 어떤 얘기들, 우리가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이 얘기들을 읽고 나면 반응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내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공감해 주질 못했다. 이거를 보고 나서 왜 그렇게 주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무척 후회를 하는 거죠. 회한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진짜 혼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벽에 머리 박으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지금도 있어요. 새벽에. 근데 그런 류의 반응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옛날에 어떤 순간에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한테 당신이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공감을 해줬더라면 그때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다. 이런 류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그 순간에 제대로 공감해주고 옳다고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후회스럽다라는 것과 내가 힘들 때 누가 나에게 네가 옳다라고 얘기해주지 않아서 힘들었다.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이런 후회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 책을 읽고서 뼈저리게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10년 전 아이하고 일인데도 지금 막 생각을 하면서 너무 후회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래를 하나 좀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이 당신이 옳다 이 책에 160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세종실록지리 독도에 나오는 것처럼 160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 하면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다투다가 때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제 집에 와서 선생님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누구누구를 때리고 다투다가 때려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렇게 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알겠다. 뭐 그렇게 잘 끝났으니 잘 됐다. 그런데 친구를 때린 것은 그래도 잘못이 왜 때리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죠. 엄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 편이어야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데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을 울면서 한 얘기인데요. 이거를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얘기를 그대로 육성을 거의 녹취하듯이 적어서 정혜신 씨한테 무슨 사연을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온 거죠. 그 엄마가. 그래서 그것이 160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 있는데 이 책을 읽은 어떤 시를 쓰고 노래를 짓는 신부님께서 이 사연을 읽으시고 이걸 노래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제가 들려드려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정희신 씨가 더 설명을 할 건데 공감의 헌장이라고 할 만큼 정혜신의 공감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엄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물어봤어야 된다. 내 편이었어야 된다. 그것이 핵심인 거거든요. 물어보라는 것이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작곡을 하신 성룡환 신부님이라는 분인데요. 성공에. 이 신부님이 작곡한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래야지. 그 애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엄마는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내 편이어야지. 내게 물어봐야지. 내 편이어야지. 내 편이어야지. 네. 가사가 되게 마음에 콕콕 와닿으시죠. 저는 이 아이가
자기한테 혼내는 엄마한테 지금 울면서 하는 이 가사, 이 이야기, 이 아이의 육성이 저는 진짜 공감 헌장이라고 생각해요. 공감에 대한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데 그걸 왜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냐, 나를 혼냈냐, 물어봤어야 한다, 내 사연을 물어봤어야 된다, 내 편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하고 아이하고의 관계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것, 아이 마음 그 자체의 눈길을 포개는 것,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어도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것과 무관하게 엄마라면 아이 마음을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존재의 핵심인 그 아이의 마음을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아이가 그냥 본능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아이한테 엄마가 아니라 이게 본질인데, 엄마가 해야 되는 본질인데 아이한테 그 순간에는 이렇게 판사가 되거나 심판관이 되거나 뭐 컨설턴트 같이 뭘 조언을 하고 있거나 그렇죠. 엄마는 엄마여야죠. 엄마와 아이 사이의 관계 본질을 알려주는 공감의 헌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어떤 분들하고 같이 들으면서 처음 보는 반응은 하나 나왔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성인일 텐데 우리 부모님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노래를 들으면 대부분 우리 아이가 생각이 나서 내가 너무 괴롭다. 그때 내 편이 돼주지 못해서. 근데 이분은 우리 부모님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웃음 표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인인데도 부모님한테 이게 너무 지금 내 편이 돼주지 못하는 부모님한테 해야 될 얘기가 되게 많은가 봐요. 그게 그렇죠. 여기도 보면 질문들도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말하면 부모님은 나도 힘들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부모님께만큼은 공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이 올리신 거 아닌가 몰라요, 혹시.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질문 그런 거 올렸는데 가까운 관계,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부모님이 충조평판으로 일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충조평판이라는 게 말하자면 바른 말, 옳은 말이 사실은 욕설보다도 더 비수가 되는 경우가 우리 일상에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도움인 줄 알고 계속 날린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냥 비수에 찔려서 신음하고 있는데 계속 준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보호해야 되죠. 계속 찔리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충조평판에 아주 완전한 또 장이 펼쳐지는 것. 충조평판 페스티벌 기간이죠. 종합 선물 세트 충조평판에. 그걸 이제 무한히 받아들이면서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으냐? 아까 충조평판을 한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을 때 하는 말이다. 모르는 사람이 던지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요. 충조평판을 한다는 거는요. 관계라는 것은 나도 있지만 너도 있다는 전제해서 주고받는 것이 소통이고 관계잖아요. 근데 충조평판을 하는 사람은요. 나만 있고 너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있다는 걸, 너한테도 마음이 있고 너한테도 개별적 상황이 있고 너한테도 개별적인 어떤 처지가 있고 형편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충조평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나만 있고 너는 없는 거죠. 그런 구도라서 저쪽 사이드에 있는 너 입장에서는 진짜 그 비수에 찔려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쪽에서 아랑곳하지 않는 게 너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만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간단하죠. 관계에서 당신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다는 것을 그 내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 존재감 그 자체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해결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구절절 얘기하고 뭐 논쟁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뭐 제가 왜 뭐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게 뭐 이래서 그렇지 뭐 그것도 모르면서 왜 그러세요? 저도 노력한다.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할 것도 없고요.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다는 그 존재감만 얘기를 이렇게 분명히 저쪽에 전달하면 통제가 되죠. 그러니까 막 쏟아질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예, 난 좀 달라요. 라든지 그건 아빠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제 생각과는 좀 달라요. 이렇게 그거는 네 생각이다. 장기하 노래 같은. 그런가? 그건 네 생각이다.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건 할머니 생각이고,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그건 엄마 생각이고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그게 있는 거죠. 나는 다르다. 내 생각은 다르다. 이것이 있는 거죠. 그 경계를 자기만 있고 상대방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식 구도에서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있지만 나도 있어 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것, 그것이 해결책이죠.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아이가 셋이에요. 막내가 26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들이죠, 전부. 그러면 당신들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충저평판 안 하고 사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예, 물론 안 합니다.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성인이니까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보고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안 한다. 원래 안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봐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식구가 5인데 제가 운전을 저 말고 우리 5 식구 운전을 제가 다 가르쳐서 면허를 땄어요. 이 친구도 그렇고 아이 셋도 그렇고. 근데 이게 부부간에 운전 가르치면 뭐 이혼한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도 그 하면 되게 어려운데 아이 셋 가르치는 게 저희 그 가운데가 고명 딸인데 그 딸내미 운전 가르칠 때 양평에서 서울까지 제가 아이가 토요일 날 운전면허증 받아서 월요일 날 아침에 양평에서부터 강남에 있는 회사까지 운전을 하고 왔던 거죠. 근데 옆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식구들은 이제 위험하니까 안 태우고 저만 탔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겁나죠. 앞에 앉아 있으면 같이 그쵸. 브레이크 밟게 네. 되고 뭐 이거 자꾸 막 그러니까 등원에서 식은땀이 쭉쭉 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그러니까 1시간 걸리는 거리를 거의 1시간 40분, 50분 걸려서 왔는데 그동안에 계속 야, 처음 하는 거 치고 너무 잘한다, 너 운전을. 그런 얘기만 계속했지. 야, 운전대를 똑바로 잡고 앞을 보고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아, 자식을 키우거나 충저 평판을 안 한다는 것이 목숨을 걸고 참아야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목숨을 저는 걸고 참아서 얘기를 안 했던 거란 말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어려운 애썼어요. 문제예요. 진짜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충저 평판이 의미가 없다는 게 운전 연수를 할 때 운전대를 어떻게 잡고 뭘 하고 그렇게 된 것들을 충분히 얘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전에 나오니까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 순간에도 내가 야 차선을 똑바로 해, 앞을 똑바로 봐, 뭐 브레이크를 잘 잡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은 잔소리에 불과하다. 그런 순간에도 그런 순간에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하는 것인데 도움이 안 되는 얘기는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1시간 40분 동안 허벅지에 십자수 놓으면서 무섭지만 꽉 참고 왔어요. 그러니까 등원에서 정말 식은땀이 쭉 났는데 그 딸내미가 운전을 마치면서 알았던 거죠. 걔도. 아, 너 힘들었겠다. 옆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무서웠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괜찮았다. 라고 얘기해서 등 두드리면서 저한테 고생했다. 라고 딸아이가 저한테 등을 두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도 충분히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몰랐던 거 아니죠. 그렇지만 나는 참았던 거죠. 하지만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니다. 그렇다 그러면 충저평판을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공감이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 그랬듯이 충저평판만큼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안다면 알고도 하면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건 뭐 그렇게 충저평판 맨날 풀세트로 제공해서 자식이 굉장히 훌륭하게 됐다 그러면 남편한테 계속 충저평판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되게 좋아졌다 그럼 해야죠. 근데 진짜 가성비 떨어지는 거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계속 가는 거니까 그거 알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충저평판을 잘 받아들이고 듣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충저평판하지 않고 자기를 믿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깊이 자기 존재 자체에 공감을 받아
공감을 받은 사람이 얻게 되는 심리적인 안전감, 심리적인 여유, 그런 심리적인 펀더멘탈이 이렇게 탄탄해지는 것, 사실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사람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어떤 위기가 있거나 그래도 그걸 버티고 넘어가는 힘이 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런 충조평판 때문에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자기 심리적 곡간을 다 축내는 것이죠. 공감받는 사람이 갖게 되는 여유, 너그러움, 안전감, 안정감, 이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자산이 된다. 그것만 알아도 그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네. 어떤 분이면 우스갯소리 반, 진짜 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경우에 아까 운전 가르쳐준다 그럴 때 차선이 네. 오른쪽으로 기울었어 이런 정보도 못 주나요? 웃음 표시해서 보내주셨어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원래는 월요일 날, 토요일 날 면허 땄으면 월요일 날 운전을 하면 옆에 사람을 안 태워도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안 태워도 되는, 원래 혼자 해라고 운전면허증을 준 거잖아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뒷배로서 그냥 존재를 하는 거지, 그 순간순간 매 순간 삐뚤어졌다부터 시작해서 뭐 깜빡이를 한다, 이거는 운전 연수할 때 연수 조교가 해줄 얘기인 거죠. 부모로서 그때는 제가 그런 역할이 아닌 것인 거죠. 이 아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해줄 수 있는 게 본래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것도 못 주냐? 줄 수 있죠, 물론. 깜빡이를 까먹었네랄지, 왼쪽에 깜빡이를 까먹고 넣었다랄지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근본적인 것은 충저평판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되는 거라 그러면 계속 떠들 수 있죠, 옆에서. 그러니까 그런 뜻이라는 거죠. 못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사람한테 결국은 그 사람의 펀더멘탈, 상대방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아까 충전이라는 표현도 했는데요. 그 충전을 급속하게 하면 그 힘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건데, 충전된 그 에너지를 자꾸 방전시키고 뽑아가면서 뭔가를 자꾸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충저평판을 저는 자꾸 강조를 하는 게, 이거 하나만 지켜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나그네 옷 벗기기 게임 동화처럼 바람하고 햇빛 중에서 바람을 아무리 해도 옷깃만 여미는데 햇빛을 한 번 하니까 이게 옷을 이렇게 나그네가 벗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사람 마음의 영역에서 바람만 있는 줄 알았던 거죠. 햇빛이라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해봐야 저게 너무 나약해 빠지고 그래서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햇빛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게 가성비가 이렇게 높다 그러면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공감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왜 잔소리라는 충저평판을 하면서 내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하거나 충저평판을 하면 내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채워질 수 있는데 상대편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그걸 뭐하러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아기인 줄만 알았던 사춘기 딸이 이렇게 요즘 반응해요.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건 엄마 생각이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사춘기 딸한테 요즘에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많이 당혹스러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당혹스러워할 반응이 아니라 되게 좋아하실 반응인 거죠. 그럼요. 네. 축복이죠. 그렇죠. 아이한테 사춘기 딸이 이렇게 뭐랄까, 자기성, 건강한 자기성, 독립적, 개별적 존재로서의 어떤 자기성이 이렇게 뚜렷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엄마한테 대놓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되게 우뚝하게 자랐다는 증거잖아요. 아기인 줄만 알아서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모습은 되게 근사하고 멋지고 좋은 일이죠. 야, 네가 그런 소리도 다 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컸구나. 네가 이렇게 성숙해졌구나. 그래, 그건 엄마 생각이지. 그래. 근데 네 생각은, 네 마음은 이렇게 이제는 대등한 존재로 같이
딸하고 소통할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되게 축하할 일인데요. 네. 자랑을 이렇게 돌려서 하셨나? 그럴 수도 그런 있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아까 저희 딸하고 있었을 때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하거나 충저평판 운전할 때 했으면 그런 반응 안 나왔을 텐데 저는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옆에서 죽어라 참았는데 그 아이가 내리면서 힘들었지, 무서웠지 이렇게 저한테 먼저 물은 거예요. 실제로. 알죠. 다 알죠. 다 아는 거죠. 20살이었던 거죠. 그 아이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필요가 네. 없는 거죠. 예. 그 아이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충족평판을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제가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견디는 것을 쟤도 안다. 아빠 마음을 쟤도 안다. 라는 것을 아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개별성, 그 존재의 개별성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충족평판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뜻인 거죠. 네. 여기 어떤 분이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상이 깊어서요. 50이 넘었는데도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반응이 반대로 오면 씁쓸하고 상처받고 또는 그런 자신이 싫어져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50이 넘어. 근데 저는 60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죽을 때까지 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떤 서문에 쓴 적이 있는데 제 책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아이가 뒤집기만 해도 엎어져 있다 뒤집기만 해도 부모들이 너무나 기뻐하잖아요. 온 식구들이 막 영상 보내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보내주고 오늘 얘가 뒤집었다. 혼자 뒤집었어요라고 박수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50이 넘어 60이 넘고 70이 돼도 안 그럴 것 같지만요. 있어 보면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런 것만큼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도 왜 그럴까? 저는 공자님이 아주 못된 짓을 한 것 같아요. 괜히 뭐 30엔 어떻고 40엔 부록이고 뭐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 50엔 지쳐 60에 이순이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거에 관계없이 나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뭐 학력을 가졌든 돈이 얼마나 많든 명예가 있든 상관없이요. 내 개별적인 존재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공감받아야 결국에 안정적이고 행복해지고 그러는 거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50 넘어도 왜 그러냐? 제가 얘기했지만 더 60 넘어도 그래요. 70 넘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개별적 존재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집중받고 그런 느낌이 있어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 품위를 지키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죠. 그 사랑받고 인정받는 대상이 좀 나이가 들면 자식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고요. 내 후배한테 그렇게 받고 싶고, 예, 그렇죠. 그 대상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심리적인 산소 같은 거거든요. 산소 공급이 없이 이렇게 그 여유 있게 이렇게 품위 있게 숨을 쉬어봐라.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산소 없으면 막 헉헉댈 수밖에 없잖아요. 너 왜 그러냐? 그거는 산소가 공급이 돼야만 그거는 이렇게 차분하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듯이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노인들 중에서도 되게 안정적이고 그런 명예나 무슨 인정 욕구나 사랑에 대한 욕망이나 이런 거 특별히 이렇게 추하지 않고 그런 거 없이도 잘 안정적으로 잘 품위 있게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그럴까? 그거는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노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자기 그런 게 필요 없어도 내 조절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충분히 충족이 되거나 그런 인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받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받지 못했는데도 품위를 지키고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산소 없이, 산소가 공급 안 돼도 편안하게 숨 쉴 수 없듯이 사랑과 인정,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죠.
형태나 뭐 여러 가지 그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돼서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그렇게 품위 있이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살려면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충분히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내 자식한테일 수 있죠. 예. 더 많이 받으셔야 돼요. 더 충분히,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이 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 사람이 내가 이런 거 달라는 것 때문에 짜증 안 내고 예, 그러지 않게 이거를 잘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거 없이도 살 수 있고 내가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예, 잘못 가는 거죠. 예, 부작용 생기죠. 여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농반진반일 텐데 정희신 씨가 이렇게 화장을 좀 하고 나오면 더 좋았을 건데 화사하고 좋았을 건데 그런 걸 안 해서 조금 아쉽다 뭐 이런 네, 얘기를 그랬어요? 달았더니 어떤 분이 뭐 외모에 대해서 그런 얘기 충격평판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친구는 화장을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전혀 액세서리도 하지 않고 이게 세월호 그 참사에 대해서 그 팽목항 갔다 온 이후로 그리고 안산으로 이주하면서부터 화장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안 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전히 이뻐요. 예, 화장을 하든 안 하든 지금 화장을 안 한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된 적이 없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뭐 45살이 넘으면 혹은 50이 넘으면 여자가 화장을 안 하면 나가면 예의가 아니다. 근데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까 지금 사랑받으면 사랑받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 친구가 지금 화장을 하든 안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한테는 여전히 이쁘다. 그건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농반진반으로 써놔서 답했어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예. 근데 예, 저는 제 화장한 얼굴이 이제는 너무 낯설고 부자연스러워졌어요. 네, 예, 그냥 그렇다고요. 네. 네, 아, 이뻐요. 네, 정말. 네, 그럼요. 네. 예, 충분해요, 저도. 누가 네. 누가 이렇게 저한테는 귀걸이 좀 빼달라고 반짝반짝 빛이 나서 좀 눈이 부시나 봐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진짜 다이아몬드 귀걸이입니다. 가장 비쌉니다.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유일한 귀금속이. 우리 제 생일 때 50살 생일 때 이 친구가 생일 선물로 귀뚫어주고 한 귀걸이거든요. 그래서 뺄 수 없습니다. 예. 참으시면 좋겠어요. 외모에 대한 언급이 너무 많네요, 참. 그런 것도 있죠. 뭐. 네. 혹시 뭐 네. 지금 정혜신 씨가 공감하는 거에 대해서 잘하죠, 공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맨날 공감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의 핵심적인 것을요 잘 물어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척 알아서 점쟁이처럼 정신과 의사로서 치유자로서 저는 용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용하긴 한데요. 그것은 용하다는 게 보고 척 아는 것이 아니고요. 구타라 그래서 용한 게 아니고요. 질문을 잘해요. 많이 하고. 근데 그 질문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인간이 개별적이고 입체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있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타인과 공적 기구에 대한 신뢰도 조사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너는 딴 사람이나 공적 기관을 얼마나 믿느냐라고 했더니 OECD 평균은 36%인데 우리나라는 26%밖에 안 돼요.
근데 덴마크나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76%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딴 사람을 믿거나 공적 기관을 믿는 정도가.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의를 베풀거나 그러면 저게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거죠. 76%라는 건 무조건 믿는다는 거거든요. 나라에서 어떤 지자체에서 뭘 발표를 하면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언론에서 뭘 보도를 하면 아 그런가 보다라고 믿는 거죠. 신뢰관계가 대단한 거죠. 가짜뉴스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신뢰가 대단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혜신 씨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이 타인을 믿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믿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별로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궁금한 거를 그냥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오늘 이야기를 길게 한 것 같아요. 네. 많이 했네요. 예, 정리할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이 네이버 이 생중계 할 때 항상 마지막 형식이 나에게 책이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내가 먼저 물어봐 줄까요? 네. 정혜신에게 책이란? 저는 전용기다. 예, 전용기. 비행기? 물리적인 전용기는 없지만 이 책 진짜 전용기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한테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도 나를 데려다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안방까지 그 사람의 개인 서재까지 그 사람의 생각 속까지 마음 속까지 나를 데려다주는 정말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주는 전용기다. 그러니까 책값이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한두 장이면 책을 한 권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정도 비용으로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게 지금 현대 문명 사회에서 책이 왜 또 있을까 할 만큼 저한테는 이게 놀라운 거라고 생각해요. 전용기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부자 같은 거예요. 네. 부자 같은 거예요. 예. 이명수에게 책이란? 저한테 책은 새벽 뗏목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전 새벽에 주로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그 새벽에 책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불가에서 나오지만 뗏목이라는 건 강을 건널 때까지 필요하지만 건너고 나서는 우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낙하산처럼. 근데 읽고 나서도 그 책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저는 심지어는 책 한 권에서 한 줄 건졌으면 충분하다. 그걸로. 그 돈의 값어치는 충분히 다 한 것이다. 그러니까 책을 저희는 많이 사기도 하고 집에도 지금 수천 권의 책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 기증한 책만 저희가 5,000권이 넘어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또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선물하기도 하고 또 어디 기증도 하고 그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을 때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했으면 그 다음에 미련 갖지 말고 거기에서 나온 사상도 마찬가지고 어떤 좋은 구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미련 없이 버리셔도 된다. 저한테는 그런 게 책이다. 그래서 저한테는 새벽 뗏목이다, 책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마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같이 그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많은 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렇게 일상과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즐거웠고요. 유쾌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는 것 같았다. 그 말이 되게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보다가 되게 뭉클하네요. 예, 그 말이 또 우리를 안아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네이버 생중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저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폭신한 이불처럼 감싸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여러 형태로 또 있겠죠? 그때까지 여러분들 편안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